장마당 세대가 북한 체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의 세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지금의 북한을 이끌고 있는 세대를 바로 우리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저는 이 장마당 세대에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계속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세뇌가 계속 지속된다면 북한 체제는 이와 같은 통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장마당 세대들은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북한 당국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과 사상을 통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 김정은의 모든 관심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장마당 세대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버지 어머니들과는 달리 그 선대는 마찬가지겠죠. 그들과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총폭탄 세대, 자포경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죠. 하지만 지금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러시아 파병도 그렇고 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더 청년들 세대, 이 장마당 세대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장마당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 결국 그러면 이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바로 외부 정보입니다. 외부로부터 특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는 이제 노래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외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북한 당국이 선전한 것과 자신들이 경험한 외부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이 장마당 세대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바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타가수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과정 그리고 소년단 또 청년이 되면 청년동맹 계속해서 조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의 조직의 일원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북한 당국이 선전한 것은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고 우리가 해방시켜야 될 곳이다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죠. 그런데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 굉장히 좋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잘 삽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이런 선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배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할 때 길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교통체증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또 집을 배경으로 하는데 식탁에 차려진 쌀밥과 여러 가지 반찬이라든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보면서 야 한국이 참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모습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북한에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던 북한 주민들 특히 장마당 세대들에게는 그러한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생소한 또는 충격적인 장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노래 한 곡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의 대중가요가 그렇게 오랜 기간 사상 교육을 받은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을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북한 노래는 거의 100% 충성과 어떤 사상 통제와 관련된 노래로 주제로 채워집니다. 김정은 빼면 노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대중가요는 사랑을 빼면 노래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노래들이 이들의 생각을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에서는 노래 한 곡이 폭탄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음악 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음악과 이 사상은 연계되어 있는데 이 한국의 노래를 듣게 되면 기존에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들어왔던 그런 노래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생각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문화들을 어떻게 접하나요?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또 USB, 북한에서는 이제 CD를 알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담긴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기존에 사실 장마당이 통제가 되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겨우 먹는 것 정도 해결하는 것이 장마당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과 북한 사이에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북한의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은 그 앞에 중국에 있는 마을이 장백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밀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밀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압록강을 지키는 북한 군인들과 당연히 결속이 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건 바로 뇌물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뇌물의 구조가
북한군 아래에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것이 밀수군과 다시 연계되는 구조 속에서 북한 내부의 장마당을 통해서 이러한 물자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USB가 북한 내부에 확산이 되는 거고 그걸 북한의 이 장마당 세대들이 무엇보다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사상 교육이나 세뇌를 많이 받아서 남한 외부 정보를 시청하거나 또는 접하게 될 경우에 엄격한 처벌이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김정은이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시청하게 되면 최고 사형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확산된다라는 것은 이 단속에 허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향후 북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어떤 사상 구조, 그리고 통제, 단속,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 정권은 계속 이어지겠죠. 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와 그리고 그 국경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과의 또 결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물의 구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북한 당국이 촘촘히 쳐놓은 그 그물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장마당 세대가 향후 북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 군인들이 농사나 건설에 동원되는 현실이 군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북한 군인들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 바로 건설 현장에 있는 거죠. 그거는 북한 당국이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게 바로 지방발전 20승십 정책이죠. 1년 동안 지방 20개 시군에 공장을 지어서 그걸 통해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럼 그 공장 누가 짓습니까? 바로 군인들이 짓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 당국이 연일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로 이 부분들이 김정은의 어떤 통제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즉 군인들, 바로 장마당 세대들입니다.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청년 세대들, 더군다나 군인들뿐만 아니고 돌격대도 있는 거죠. 이들을 건설장에 계속 동원시키면서 조직, 집단 생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부 정보를 접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군대 내에서 이게 촘촘하게 짜여진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이 외부 정보를 접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은으로서는 사상도 통제하고 또 지방발전이라는 이 정책도 동시에 달성시키면서 또 북한에서는 군민 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인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북한 당국의 선전 논리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건설장 또 농촌 동원 이 모든 현장에 지금 북한 군인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동원은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있는 청년들이죠. 10대에서 20대 일반 사병들 있고 또 30대는 장교들도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장마당 세대들인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세뇌와 주의교육을 시키는 것과 동시에 직접 전쟁터에 내보내서 사상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충성심을 계속 고양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러시아 파병은 반드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북한 군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10대, 20대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조직적으로 동원되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체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와 같이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예전과 다르게 탈북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 또 그 탈북의 양상도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의 수가 3만 5천 명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중에 70%가 여성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탈북했던 양상은 여성들, 특히 30, 40대 이상 특히 여성들이었다면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장마당 세대의 생각들이 변화되게 된다면 탈북의 양상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들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탈북 자체가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북한 내에서 생각이 바뀌고 정권에 대한 충성도 약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중국과 북한 간에 밀수까지도 지금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탈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북 브로커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사람당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면 지금은
보험은 1억을 줘도 데리고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탈북 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1억을 줘도 데리고 올 수 없다. 지금 거의 막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막혔을까? 일단 중국, 북한 국경이 막혔고 또 중국까지 어떻게든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서 이동을 해서 즉 중국에 있는 동북지방에서 저기 아래에 있는 쿤밍이라는 곳, 곤명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또 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경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 내부에서 이동하는 길이 지금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이 탈북 루트가 완전히 지금 없어진 상태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북한 내부의 어떤 사상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은 분명히 지금 변화되고 있고 그러한 어떤 일타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든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에서 가장 많이 선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청년 세대들의 탄원입니다. 북한에서는 18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이 고급 중학교,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된 청년들이 내가 최고 험지나 최전방으로 가겠다. 심지어는 오성산 초소로 내가 탄원했다라는 게 북한 당국의 선전입니다. 이 오성산이 바로 철원에 있는 곳인데 가장 북한에서 보면 최전방, 최전면 초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탄원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지금 내가 이 험지, 뭐 탄광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심지어는 최전년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이걸 선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 세대들이 오히려 그만큼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청년 세대들, 특히 세세 장마당 세대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고 저는 이들의 생각이 반드시 분출되는 그 순간 반드시 이 겉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그 순간이 북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이나 근황은 어떤가요? 북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죠. 현재 가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 북한 내부를 이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북한 생활 쓰레기를 통해서 북한을 보고 있습니다. 연평도나 병영도에 가면 워낙 북한과 이제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한 흔적들이 떠내려오고 있죠. 물론 이제 북한 상품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북한에서 만든 상품을 보고 야, 참 북한이 발전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북한이 과자 몇 개 만들고 뭐 음료수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북한이 발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어쨌든 핵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북한 당국이 선전한 영상만 보더라도 뭐 한국과 비견할 만한 그런 무기를 갖고 있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과자, 음료수, 뭐 비누 이런 거 만들었다고 야, 북한이 발전하고 있다. 사실 좀 맞지 않는 표현인 거죠. 더군다나 이 북한이 만든 다양한 종류의 과자, 뭐 음료수 이게 만든 것이 발전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그 열악한 실상 더 나가서 북한 경제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의 음료수 페트병에 보면 항상 8월풀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8월풀이 이 탈북민들이 항상 파라풀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8월풀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단맛을 이제 내는 건데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설탕, 뭐 사탕가루라고 표현하는데 그 설탕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뭐 대규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원료를 자유롭게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 식물에서 구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페트병 하나만 보면 북한이 페트병 만들어서 음료수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참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페트병에 있는 원료를 보면 8월풀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설탕을 풍부하게 생산하거나 뭐 외부로부터 수입하면 굳이 이 8월풀이라는 것으로부터 단맛을 추출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품을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드냐를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실제 사용하던 것이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신발이 있습니다. 이 모습 보시면 신발을 일일이 다 기웠습니다. 제가 연평도 병영도에서 이런 신발을 뭐 한두 개 준 게 아닙니다. 이 당연히 북한 신발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발을 기우다 이제는 그 기워서는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고무천을 하나 더 뗀 겁니다. 이게 어린 아이의 신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발을 기우고 그 위에 또 안 돼서 고무천을 더 떼고 해주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내가 못 먹어도 부모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린 나이 신발조차 이 정도라면 뭐 북한 일반 주민들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더군다나 북한 당국도 이 지방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 지방 발전 20승십 정책이라는 것을 했겠습니까? 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뭐 지방에 사는 인민들을 위해서 뭐 공장을 짓는다라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겨우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음료수, 과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지방에서 나는 고유한 원료를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지방 발전 20승십 정책 지금 벌써 이제 3년째 지나고 있는데 이 폐해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북한 군인들이 지어줍니다. 하지만 그걸 가동하는 것은 지방의 몫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료가 있습니까? 뭐 기계를 돌려면 기름이 있습니까? 이 공장이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 당국은 또 어떤 이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또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겠죠. 이러한 구조로 계속 돌아가게 된다면 북한 경제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북한 경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라는 사실이죠. 사진을 보면 과거처럼 보이는데 실제 생활 수준은 한국의 몇 년대와 비슷한가요?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북중 국경이죠. 뭐 거기에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서라도 이 초망원 렌즈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의 1960, 70년대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50년대 전쟁 이후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950년대에 한국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본 한국과 지금 북한의 현재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우물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한겨울에도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나와서 빨래를 하거나 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장면들 정말 이제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또 건물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에 있는 그 창문의 유리창을 보면서 야 한국이 참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창문의 유리창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북중 국경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건물에는 창문의 유리창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촬영한 그 사진을 보면 어떤 남성이 유리 한 장을 들고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는지 알았느냐? 제가 촬영한 곳이 이제 압록강 배 위에서 촬영을 한 건데 제가 탄 배가 한참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도 여전히 이 남성은 그 유리 한 장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산의 대부분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 나무 다 어디 갔습니까? 북한 주민들 여전히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이 도시에서 땔감으로 난방을 하거나 뭐 밥을 지어 먹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한국의 60, 70년대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된 건가요? 네, 무엇보다 저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평양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양과 지방은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 주민들의 삶은 대부분 다 평양이 아닌 지방이죠. 어떤 분들은 북중 국경에서 보이는 지형 열악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또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 북중 국경, 즉 압록강과 두만강을 그나마 끼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맞겠죠. 당연히 밀수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여름이나 겨울에 물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요. 내륙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열악합니다. 결국 이 평양과 지방의 차이 더 나아가서 이 북한 당국으로 봤을 때는 뭐 지방 인민들 뭐 얼마나 죽든 오히려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들 상위 뭐 1%, 더 나가서 0.1% 이 엘리트들과 특권층들만 잘 규합하면 자신의 정권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3대 멸족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지난 시간에 이 우크라이나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군 청년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3대 멸족.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특히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내 생활이 내가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표출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조직화 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무슨 우리처럼 뭐 시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지방과 평양을 엄격히 지금 구분하고 있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뭡니까? 북한 당국이 그 모든 재화를 지금 이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 부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민생 경제,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재화를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본인들의 생활이 낙후됐다는 걸 느끼나요? 네,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이 낙후됐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비교의 준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세상에 부름 없어라, 그리고 수령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 자신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수령복이거든요. 그거는 비교의 준거가 없으면 실제로 그거를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엄격히 외부 정보가 통계되었을 때는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먹혀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마당 세대를 비롯해서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점점점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결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거,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게 아니라는 그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얼마나 발전된 모습입니까? 저희도 여기에서 사실 좀 과장된 드라마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들에서는 더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심지어는 이주, 북한에서는 이제 시기주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기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나도 풍요롭게 넘쳐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자신들이 속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외부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 변화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어떻게 하면 외부 정보를 많이 들여보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영상, 북한의 벽한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들여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거죠.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갈급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송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유튜브의 내용들이 호기심과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는 내용들로 많이 채워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때까지 갇혀져 살다가 또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끊임없는 세뇌와 이 통제만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호기심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보가 점점 쌓이게 된다면 나도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정보라는 것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죠. 북한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죠.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북한 소식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계속해서 심지어는 바로 며칠 전이죠. 북한이 자폭 드론까지 공개를 했고 김정은이 자신의 딸 김주애와 함께 직접 김주애가 탱크를 모으는 장면까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군사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이 체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봅니다.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김정은이 이 김주애를 오히려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김주애가 나오는 장면은 정말 너무 기괴하고 엽기적입니다. 이제 13살, 14살 정도로 추정되는 이 여자아이가 저경량 총을 쏜다든지 김정은과 함께 권총 사격을 한다든지 심지어 이제는 탱크까지 운전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혹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김주애의 어떤 영웅서사시, 승계자로서의 그 영웅서사시를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친근한 어버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김주애는 김정은의 통치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김주애를 보는 것이 아니고 김주애 옆에 있는 김정은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김주애 13살, 14살짜리가 이렇게 군사훈련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개인의 어떤 승계 후계자로서의 개인적인 영웅의 서사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많은 청년들을 파병을 했고 또 북한에서 새 세대들의 사상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대한 하나의 표본으로 이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북한 체제가 변화되냐 변화되지 않느냐는
중요한 바로 북한 주민들의 힘이 어느 정도 키워지느냐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북한 당국은 당연히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누르려고 하겠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계속 바뀌어지고 있고,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 순간이 바로 북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북한이 이렇게 계속 강압적으로, 북한 당국이 계속 강압적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그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은 반드시 표출될 수밖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이 1년 넘게 억류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억류된 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 포로 2명은 아마 굉장히 절망적이면서도 또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포로로 잡혔다는 것 자체가 재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스스로 그 안에서,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자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잡혔을 당시만 하더라도 자폭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과 또 북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을 가겠다라고 의사를 전달을 했고, 또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좀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1분 1초가 정말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이유는 무엇이며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인가요? 네, 북한의 세뇌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자폭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 당국은 지금 전쟁에서 자폭한 사람들은 영웅으로 만들고 있고, 포로로 된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만약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포로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3대가 멸족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가 됐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3대를 멸족시킨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북한 정권의 그 포악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들에 대한 구출이 시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출할 방법이 있긴 한가요? 네, 무엇보다 지금은 전쟁 중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포로 협상이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들은 지금 한국행을 희망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 언급을 한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될 이유는 분명하고요. 또 대한민국 헌법으로 봐도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합니다. 결국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이들을 구해낼 이유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국제 난민의 지위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들은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이들을 구해내야 될 이유는 명확한 거고,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드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22살 이강군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을까요? 무엇보다 사는 게 참 불편하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자폭하지 못하고 포로가 된 것이 죄스럽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이제 23살, 27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포로가 됐는데, 자기의 목숨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자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될 그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애써 참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말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유 하나는 분명한 거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20대 청년들을 그냥 사주로 내몬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저희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굳이 왜 북한군 포로를 우리가 살려야 되느냐,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또는 가장 원칙적인 것, 사람의 생명이, 목숨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강 군 외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 있었나요? 한 명은 성악을 하고 싶은 게 꿈이고, 또 한 명은 IT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게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유만 가치가 있을까요? 20대 청년들이 성악을 하고 싶고 또 IT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었고, 이들을 도왔던 탈북민 단체 증언을 들어보면 포로 수용소에서 한동안은 이들에게 옷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옷을 묶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옷조차 지급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점점 꿈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 때문에 이들이 다시 살겠다고 지금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살려달라고,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꿈꿀 수 있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보낸 편지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참 기적과 같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 단체 청년들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했던 그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탈북민들이 전달해준 그 편지의 내용 때문이었죠. 특히 편지 가운데 어느 탈북민 어머니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탈북 과정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린 심정으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한국에 오면 또 만난 것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고, 그렇게 한 가족처럼 함께 지내보자 내용의 편지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군에 갈 때 북한에서 10년간 복무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물론 부모조차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17살, 18살 되는 나이에 군에 입대를 할 때 차창 밖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고, 10년 동안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해준 그 매운 두부 요리를 기억하고 있는 20대의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꼈을 그 감정은 바로 어머니의 그 냄새를 맡았겠죠. 정말 살고 싶다라는 그 희망을 이 편지가 저는 전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편지에 오롯이 담겨있는 그 탈북민들의, 특히 그 탈북민 어머니의 마음이 이들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가요? 이들이 이제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얼굴을 이제 한국 언론에서 공개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한국 언론이 먼저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의 얼굴을 공개한 겁니다. 왜 했냐면 그 당시만 1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파병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쟁의 양상이 이 북한군의 파병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폭을 해서라도 이 북한 당국이 공개한 이들의 그 영웅담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류탄을 터뜨려서 포로가 될 위기에 처하자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을 했다라는 그런 용맹함을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파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죠. 결국 우크라이나가 이들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북한 당국이 이 파병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북한 군인들은 지금 북한 내에서 영웅입니다. 그들을 위한 새별거리도 지금 조성해서 준공을 했고, 또 전투 위훈 전적 기념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그 전적 기념관에 세울 나무를 직접
뭐 심기도 할 정도로 그 나무를 직접 심고 거기에 세워질 동상 만드는 것까지도 직접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과 이렇게 포로로 잡힌 두 명과는 심각한 차이가, 엄청난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둘은 결코 북한에 돌아가면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들이 한국행을 절실히 아마 요청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3대가 멸족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신도 살고 또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요, 북한에 정식으로 이들이 송환되어서 북한 내에서 어떤 재판을 받거나 이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송환된 그 죄를 묻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외로, 오히려 다른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피해가 덜하다라고 증언들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김정은이 전사자 가족들에게 고급 아파트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보상인지 아니면 통제 의도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김정은 정권 독재를 연장하는데 가장 큰 보상이 바로 이 러시아 파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 전체를 흔드는 그런 사안이었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가 됐죠. 그 보상을 김정은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사자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나가서 죽은 이 군인들을 위해서 김정은은 지금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있는 거죠. 새별거리도 만들고 있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과연 이게 보상일까요? 저는 이 군인들에게 또는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 이 정도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아무리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이름도 모르는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죽어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불만과 슬픔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바로 그러한 슬픔을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잠재울 필요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웅화하는 것을 바로 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총알이 다 떨어져서 그거를 소대원들과 같이 다 수리탄을 터뜨려서 자폭을 했다, 그게 영웅이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영웅화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정권의 도구로, 정권 권력을 확장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바로 우리가 이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영웅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또는 지금의 군인들에게 이 군인들의 생각과 사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들의 한국행을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외교적 방법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 이들을 살려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에 대한민국에 가겠다고 20대 청년이 절규합니다. 이제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했으니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대한민국이 만약 이 두 생명을 살려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명의 생명 살려내지 못하고 러시아와의 포로교환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서 정말 북송되었다라는 그 기사를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텐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들이 한국으로 올 경우에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럼 원론적인 입장인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이 이제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그들이 국제 난민의 지위를 받아서 대한민국으로 올 경우에는 뭐 그냥 받아들이겠다 정도로 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극적 태도로는 지금 부족합니다. 정말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국 국민이 사지에 내몰려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그들을 구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북한군 포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20대 대한민국 청년, 더군다나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제발 도와달라라고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외교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담일 것 같지만 대한민국 지난 1월에 이재명이 중국 가서 한중 정상회담 할 때 푸바오 판다곰 대여를 요청했습니다. 그 대여 금액이 1년에 14억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시설비만 350억 원이 소요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목숨과 이 짐승의 목숨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적절하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푸바오 대여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가 논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국 당국에게 요청까지 그러한 상황인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삶이 살만하다라는 것을 꼭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 2명 살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제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양에서 속옷과 양말을 가져오셨는데요. 실제로 본 모습은 어떤가요? 네, 북한 물건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가서 자유롭게 이제 구매해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물건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평양에 오가는 편을 통해서 직접 북한 내부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북한 물건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구해온 것이 바로 이 속옷인데요. 이게 이제 남자 속옷, 여자 속옷입니다. 이걸 보면 한국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뭐 팬티죠. 이 북한에서는 이제 이거를 반츠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실제 여기 보시면 남자 반츠라고 써놨습니다. 뭐 우리는 옛날 지금도 이제 반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반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뭐 우리랑은 뭐 전혀 다른 용어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 팬티를 보면 뭐 똑같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당연히 이렇게 뭐 속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이건 남자 이제 반츠인데 북한 말로 디자인은 똑같죠. 그리고 재질도 사실 한국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별반 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여자 속옷도 마찬가지죠. 이런 디자인 한국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뭐 재질도 차이가 좋은 거 나쁜 거 당연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국 제품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상표 표시입니다.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사시절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걸 이제 사계절을 북한에서는 사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뒤에 보면 남자 반츠인데 뭐 당연히 이제 당연히 재질은 표시가 되겠죠. 한국도 재질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면 10%, 폴리에스테르 75%, 스판텍스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생산지,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국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규격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또 랑랑봉화 피복공장이라고 봉화 피복 공장에서 만든 거죠. 즉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여러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도 하고 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랑랑봉화 피복 공장, 즉 랑랑봉화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 피복은 이 의류를 만드는 이 옷 공장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국가가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보급을 국가 국영 기관이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는 체제 시스템이니까 뭐 이게 품질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더군다나 이게 과연 이게 이제 생산지가 평양인데 지방 주민들도 구입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뭐 품질은 글쎄요. 한국 제품 뭐 남성 팬티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품질 상태가 좋아 보이십니까? 직접 한번 체험해봐야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재질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마감 상태, 뭐 바느질 봉제 상태를 보면 굉장히 이 조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품질도 그렇지만 자, 이 안에 라벨이 어떠한 라벨도 사실 없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없었다면 이게 북한의 팬티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죠. 여기 안에 겨우 92, 이 치수만 이제 하나가 표시되어 있고 바깥에도 외부에도 이렇게 스티커만 하나 붙어 있으니까요. 한국은 그렇지 않죠. 이 안쪽에 이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로서의 인식이 제품이 잘못되었을 때 교환해 준다든지 또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료고 또 주의사항은 뭔지를 여기에 충분히 다
다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제품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소비자로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 있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팬티 뭐 이런 디자인 보면 뭐 이 리본 하나 이렇게 달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성 팬티로서 뭐 충분히 우리와 뭐 비슷한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나마 이 여성 팬티는 라벨이 하나 이제 붙어 있는데 여기에 엉덩이 둘레, 이 치수인 거죠. 102호, 뭐 99에서 99에서 104라는 치수가 하나 있고, 뒤에 보면 재질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일론 95%, 스판텍스 5%라고 쓰여 있는데요. 뭐 당연히 저는 남성이니까 이 여성 팬티 재질을 잘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 나일론 95%, 스판텍스 5%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과연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한데요. 뭐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디자인과 재질의 속옷을 북한 재질을 만들고 있는데 평양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봉선화 팬티처럼 장식이 들어간 제품을 보면 평양에서도 꾸미는 소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 소비가 있나요? 네, 이 보면 봉선화라는 브랜드가 쓰여 있는데요. 이 봉선화라는 것이 사실 북한에서 여성용품을 말하는 하나의 고유한 브랜드 고유 명사입니다. 직접 입수한 뭐 북한의 여성들의 그 위생용품도 그렇고 또 이 연평도나 병영도에서 직접 쓰레기로 주운 여러 가지 종류의 북한 여러 종류의 여성 위생용품을 보면 다 봉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팬티에도 지금 이 봉선화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아마 여성용품들을 주로 이렇게 이제 봉선화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기 이제 아마 여성용 팬티니까 뭐 리본도 이렇게 달아놨는데 역시 디자인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 여성 팬티조차도 이 봉지 상태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나마 이것도 평양에서 뭐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나 외부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점에서 사온 제품이 이 정도니까 북한의 다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품질이 더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양말도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품질은 어떤가요? 북한 양말 뭐 이렇게 보면 한국 제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 디자인 요소도 그렇고요. 이게 재밌는 게 역삼 양말인데요. 역삼은 한국에서 이제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말을 그려놨죠, 디자인으로. 그리고 재질에도 보면 역삼, 면, 테트론, 폴리우레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산지가 당연히 평양입니다. 이게 평양 양말 공장이라고 해서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선전하고 있는 인민 소비품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선전하는 곳이 바로 이 평양 양말 공장이고 심지어는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도 갔던 곳이 바로 이 공장이죠. 그래서 이 공장이죠. 김정은이 북한 당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그 여러 가지 양말들을 보면서 야, 참 다양한 종류의 양말들이 뭐 생산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양말 공장 가서 그 양말 보면서 와, 참 많은 양말이 생산되고 있다. 참 우리 발전됐다.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양말을 잘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선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얼마나 북한 경제가 열악하다라는 거. 주민들이 이 양말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 호수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뭐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볼펜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24, 26에 1로 볼펜으로 표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을 보는 관점인데요. 뭐 어떤 분들은 역사모로 한국에도 없는 이런 천연 원료를 가지고 북한이 양말을 만드니 얼마나 뭐 발에 좋냐, 건강에 좋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양말을 평양 양말 공장이라는 특정한 공장, 그것도 국가국영기관에서 김정은이 직접 가서 그렇게 선전할 정도의 양말이라면 이 품질이나 또는 보급률이 그 정도로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뭐 한국에서 파는 제품과 거의 뭐 비슷하지만 자, 양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테트론과 폴리우레탄이 든 양말 하루 종일 땀나서 아마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자, 직접 한번 나중에 신어보고 그 체험을 직접 신어보고 체험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상품인가요? 네, 과연 이런 제품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양과 지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양 랑랑봉화 피복공장, 랑랑구역에 있는 평양시 랑랑구역에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지방으로 이제 보급이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지방 발전 20승십 정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인민들이 뭐 이런 피복, 의복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지방에서 이것을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바로 이러한 평양에서 만들어진 것이 북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평양의 일부 계층들을 위한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수준조차도 굉장히 조악한 실정임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물건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재질이나 또 원료를 보면 북한 경제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 역시 북한 주민들의 그 열악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 교수입니다.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생통사 어떤 의미일까? 통일에 살고 통일에 죽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통생통사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참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특히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걸 평화적 두 국가로 제시하고 굳이 통일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지금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딱 한 가지만 제가 묻고 싶은데요. 과연 지금 북한 주민들이 평화롭냐? 현재와 같이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통일하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인데 그 주장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남북한 주민들이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자꾸 지금의 상황을 뭐 평화롭고 남북한이 그냥 뭐 공동 성장하고 공동 번영하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 최악의 인권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결코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봤던 이 북한 주민들의 이 열악한 실상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조차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도 남북한이 지금 평화로우니까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로 평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통일하자라는 주장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 비유 드는데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 옆에 가서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나중에 수영 배워서 나중에 올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나중에 통일하자라는 얘기는 북한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내가 수영 못하니까 수영 배워서 올게 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너무 진부하게 또는 나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보시지 말고 지금 이렇게 북한 관련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통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이 북한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통일을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